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신문의 허재현 기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좀 흥미로운 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얼마 전까지 사법부의 평범한 판사로 계셨다가 갑자기 SNS계 스타가 되셨던 분이 있습니다. 네, 또 그러다가 또 갑자기 또 사법부 최대 피해자가 되셔서 지금은 또 민간인이 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누군지 아실 것 같습니까? 예, 서기호 전 북부지방법원의 판사를 우리 한겨레 TV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여러분과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와주셨는데 한번 좀 같이 한번 맞아 주시죠. 예, 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아유 인물이 뭐 점점 좋아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어저께부터 네. 요가를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체력 관리를 위해서. 예, 요즘 많이 피곤하시죠? 이제 마음고생도 많으셨는데. 저는 또 요가가 좀 체질이어가지고요. 그거 하고 나면 아주 개운해지고 좋습니다. 요즘 인터뷰도 갑자기 굉장히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뭐 방송 인터뷰가 좀 또 세도하고 있고요. 예. 국제적 이슈까지 돼가지고 이제 뭐 일본 아사히 신문하고 로이터 통신에서 이제 인터뷰 이번 주가 있고. 아, 그렇습니까? 예. 아. 다음 주에는 영국 BBC 방송에도 출연합니다. 어떤 분들이 뭐 영국에 가냐고 하시는데 그건 아니고 영국 특파원이 와서. 법 쪽의 한류 스타가 돼가고 계시네요. 참 좋은 쪽으로 예. 이게 한류 스타 돼야 되는데 이게 예.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참 국제적인 망신입니다. 사실. 예, 예. 그렇죠. 뭐 이렇게 좀 외신과도 인터뷰 많이 하시는데 우리나라의 좀 국격이 좀 상승되는 그런 인터뷰를 좀 많이 해야 될 텐데 네, 그러게요. 걱정이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요. 오늘 저희 그 한겨레 신문과 인터뷰를 좀 해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이런 질문부터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때 퇴임식 국민들이 마련해준 퇴임식에 참석을 했는데 예. 잠깐 우시더라고요. 평소에는 좀 담담하게 좀 계셨는데 예, 잠깐 눈물을 좀 지으시던데 왜 그러셨습니까? 예. 이제 뭐 저도 사람이고요. 예, 슬플 때는 또 슬퍼하고, 예, 좀 안타까울 때는 안타깝기도 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그 이보나 실무관이라고 저희 이제 1년 동안 제가 같이 근무했던 그 실무관께서 편지를 낭독하시는데 굉장히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예. 그 실무관께서 저에게 눈물의 의미를 알려준 실무관인데요. 굉장히 감정이 풍부하신 분이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좀 약간 울컥했습니다. 예. 이제 법복을 벗는 거에 대한 서운함 이런 거는 아니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직원들이 잘 알거든요. 제가 재판을 어떻게 했는지. 사실 법원장님이 그 법정 재판 진행 능력을 평가하고 하시는데 그분이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제 법정에 들어오지도 않는데. 예. 근데 제 법정에서 1년 동안 저랑 같이 재판하신 분들은 그 참여관, 실무관, 그다음에 법원 경위, 그다음에 속기사 이렇게 네 분이시거든요. 예. 그 네 분이서 항상 재판 진행하고 그다음에 실무관은 항상 이제 제 사무실에 왔다 갔다 하고 제가 어떻게 1년 동안 살았는지 재판 업무를 어떻게 진행하고 판사로서 어떻게 살았는지 가장 잘 알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뭐 단순히 직원이었으니까 이제 좋은 쪽으로 이야기해주는 그런 어떤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진정성 있는 그런 이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낭독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더더욱 좀 이게 좀 울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운함보다는 뭐 고마움, 예, 고맙기도 하고요. 그런 마음도 좀 아쉽기도 하고. 예. 그래요. 예. 실제로 제가 이제 판사 재판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관과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서기호 판사님과 같이 일하셨던. 예. 실제로 굉장히 그 피고인들과 재판에 참석하는 분들과 소통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다라고 증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판사님의 이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보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점에서 이 판사가 정말 소통을 강조하는 판사가 맞긴 맞았나 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그 판사한테 그 참여관한테 일부러 미리 부탁하신 거 아니죠? 예. 부탁한 적은 없고요. 이제 이번에 퇴임식도 제가 말한 적도 없는데 직원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고요. 뭐 국민법복 전달식도 마찬가지죠. 제가 만들어 달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트위터 계정이 만들어졌더라고요. 뭐 서기호 지키기 뭐 이런 거. 국민의 눈이라고 돼 있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게 만들어져 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게 결국은 이제 제가 어떤 이제 법원 게시판에 글도 올리고 한 걸 통해서 좀 충분히 제가 소명을 했고 그 부분에서 이제 진정성을 다들 이제 알아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날 이렇게 언론에 보도는 많이 안 됐습니다만 그 북부지법에서 같이 근무하던 판사들이 우르르 그 사무실로 와가지고 선물 안겨주시고 가시더라고요. 아, 예. 이제 판사님들은 이제 언론에 노출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퇴임식에는 못 오셨고 대신에 이제 따로 제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이제 단독 판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뭐 재직 기념표도 전달해 주시고 또 뭐 좀 선물도 좀 주시고 예. 격려의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뭐라고들 하시던가요? 예, 좀 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뭐 이런 지몬미 이런 것 개념 그런 분위기도 됐고요. 좀 힘내시라고 이렇게 했었고, 예. 제가 또 이제 일일이 다 이제 악수하고 이렇게 좀 포옹도 하고 네. 이러면서 제가 이제 드릴 건 없고 여러분들에게 드릴 건 없고 감사드리면서 제 명함 하나씩 드렸습니다. 제 명함이 이미 인터넷에 회자가 되고 있는데 쌍방향 소통의 재판 이 제목으로 제가 명함을 만들었었는데 1월 중순에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많이 남았습니다. 이미 6개월이 지났는데 그래서 이제 선물로 그걸 드렸고요. 이제 좀 제가 나가지만 남아있는 분들께서도 이 쌍방향 소통의 재판을 통해 많이 노력해달라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고 제가 뭐 완벽하게 그런 재판을 한 건 아니고요. 네. 저도 2년 전에 비폭력 대화라는 걸 배우면서부터 비로소 저도 이제 좀 연구도 하고 이렇게 좀 노력을 했었고 그게 한 1년 전부터 이제 좀 어느 정도 본궤도 오르기 시작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저의 그런 이제 그 연구 노력 그리고 비폭력 대화를 응용해서 재판에 좀 적용해가지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그리고 국민들의 법 감정을 헤아려가면서 이렇게 쌍방향 소통으로 재판을 진행함으로써 재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은데 그걸 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좀 제대로 구현하고 좀 많이 다른 판사님들 알리기도 전에 이게 좀 기회가 좀 상실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제 좀 진짜 재판다운 재판 좀 할 수 있는 이제 연차가 돼가는데 그거를 이제 차단당한 거잖아요. 예, 그런 많이 셈이죠. 섭섭하시겠어요.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네. 예. 근데 뭐 어떤 분들은 그럼 아예 진작부터 그걸 잘하지 그랬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참 이게 우리 사회에서 소통이라는 게 특히 쌍방향 소통의 대화라는 게 굉장히 좀 어려웠지 않습니까? 사실 판사들이 뭐 막말 판사 파문도 있고 뭐 고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재판 진행으로 말도 많고 국민들이 좀 불만이 많으신데 사실 판사님들도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배운 적이 없거든요. 판사들도 그 대화 방식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사법연수원에서 그런 걸 안 배웁니까? 예, 사법연수원에서 그냥 판결문 작성 요령, 그다음에 어떤 결론을 어떻게 내리는지 뭐 이런 법적 사고력 뭐 이런 것을 주로 배우지 대화법은 전혀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적이 없죠. 그리고 사법연수원에서조차도 배운 적이 없고 사실 배석 판사 시절에도 부장 판사님들이 그런 기술을 가르쳐 주시지는 않습니다. 예, 그 당시에는 서류 재판이었고 좀 성격이 강했거든요. 네, 그렇군요. 조금 그런 부분들도 좀 개선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네, 앞으로도 저는 비록 판사직을 벗어났지만 남아있는 분들이 참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재임용 탈락되고 나서 솔직한 마음이 좀 어떠셨어요? 좀 일단 굉장히 충격적이었고요. 제가 그때 법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듯이 90% 이상은 제가 탈락이 아니라 그러니까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저만 생각한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설마 그랬습니다. 설마 이렇게 소명자도 충분하고 더군다나 이제 제가 탈락이 됐을 때 다른 판사님들이 수긍하지 못할 부분들이 있는데 그 후폭풍이 있을 수 있는데 뭐 판사회도 열리고 이래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마 했던 거죠. 예. 좀 압박용 아니겠느냐. 그랬는데 막상
통보가 받으니까 굉장히 놀랐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공문을 받아봤는데 단락 한 줄이었습니다. 네. 근무평정 결과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종합하여 이렇게 내용이 너무 짧더라고요, 진짜. 판사 생활 10년을 평가하면서 재임용 탈락을 통지한 공지문인데. 네, 그렇습니다. 분명히 법에는 근무 성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판사로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떠한 사유로 근무 성적이 현저히 불량하다는 것인지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근무 평정 결과 및 그 심의 결과를 종합하여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한 명의 판사를 또 그 재임용에서 탈락시키는데 재임용 탈락이라는 건 사실상 뭐 파면의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예, 신분보장이 되어 있는 판사에 대해서 그리고 더군다나 제가 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주장했던 네. 건데 예, 이렇게 한 줄짜리로 해버리면 수긍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예. 겉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형편없이 근무하시게 생기시지는 않았는데. 예, 감사합니다. 좋게 네. 봐주셔서. 네, 하여튼 왜 그런 평가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좀 궁금한데, 왜 재임용이 탈락했을까? 가장 큰 이유가 과연 뭘까? 다들 궁금해 하거든요. 법원도 안 밝히고 있고. 그냥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판사님 솔직하게 SNS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2009년부터 시작됐던 것 같고요. 2009년도 사법연 신영철 대법관 사태 때. 네. 그때 이제 재판에 개입을 하셨고 그 다음에 임의 사건 배당을 통해서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예,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 것이다라고 많은 판사님들이 이제 판사회도 열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이제 전국법관 워크숍 회의에도 중앙법원 대표로 참석을 했었고 네. 그 다음에 그 법원 게시판에 이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서 법관 징계법에 따라서 원칙대로 징계를 해야 됩니다. 예. 그냥 구두경고로 그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 구두경고는 법에도 없는 것이고 판사들이 법대로 해야지 왜 법대로 안 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글도 올렸습니다. 예. 예. 제목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는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세게 썼죠. 별로 안 센 것 같은데. 아 그렇습니까? 물러나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물러나라고 제가 쓰지 않는 이유는 안 했던 이유는 이제 그렇게 썼던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썼던 이유는 물러나고 안 나고는 본인이 선택하실 문제이지 물러나라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징계를 요구했던 것이고 징계라는 것은 법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러나라 이거는 법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징계하라 이거는 법에 있는 거거든요. 법관 징계법에 분명히 있습니다. 역시 법조인다운 예. 설명이시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법과 원칙대로 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찍혔다라고 좀 예. 보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뭐 물러나라라는 것보다 더 심한 말일 수가 더 불편했을 수도 있겠죠. 네. 예. 누구한테 찍힌 걸까요? 뭐 법원장님들을 비롯해서 대법원 그리고 법원 행정처에 좀 미움태를 받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근데 그 재임용 결국 최종 탈락하는 거 결정할 때 신영철 대법관은 회의에 참여 안 했더라고요. 네, 뭐 그랬다는 뭐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네. 예. 왜 참여 안 했을까요? 예, 그거는 저도 알 수 없는데요. 신영철 대법관 사실 그분의 문제만은 아니고 그 문제가 사실 좀 구조적인 문제이긴 하거든요. 예, 사실 그분은 제가 2008년도에 중앙법원에 근무할 때 법원장님이셨지만 저하고는 뭐 사이가 뭐 괜찮았습니다. 이게 그렇습니까? 뭐 대화가 전혀 안 되신 분은 아니었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형사단독 판사님들 사이에서는 굉장한 일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도 결국은 대법원장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그분의 독자적인 결정이라기보다는 대법원장의 실제로 그때 대법원장의 면담 후에 그 신영철 대법관께서 그런 지시사항을 메일로 전달했었던 거고요. 네. 판사들에게. 그리고 그 당시 대법원장님께서도 아무래도 좀 뭔가 어떤 정권의 어떤 이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상황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근본적으로는 결국은 이게 우리나라 사법부가 좀
이 정권에서 독립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 그래서 대법원장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판사들의 임명권을 대법원장이 독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장님들도 대법관 되기 위해서는 대법원장의 그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평판사들도 고등부장 승진이라든가 또는 법원장 됨에 있어서 각급 법원장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구조적인 모순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신영철 대법관과 복도에서 마주치거나 그럴 때 인사는 잘 하셨어요? 예, 제가 깍듯하게 인사를 드렸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2006년도에 그 부장판사님과 사이에 그때 배석판사였는데 의견 대립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재판 운영 방식과 관련해서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도 좀 이렇게, 좀 원칙대로 그 당시에 신청 합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빨리빨리 결정문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판결하고 달라서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간단하게 쓰는 게 좀 바람직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의견 제시를 했었는데 그 부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좀 불편한 관계가 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배석 판사님들 같은 경우는 그런 관계가 되면 그냥 이제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말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근데 부장님 그래도요, 글쎄요. 한 번 더 얘기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저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많이 났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재임용 그 심사할 때 심사위원들이 한 법원장이 서기호 판사는 너무 고집이 세다 이런 얘기 실제로 적어놨다면서요. 그래서 네, 인사위원회 때 그 말을 들었는데요. 그 법원장이 누구신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분도 가르쳐주지 않으셨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워낙 하도 이제 이제 그냥 이제 뭐랄까 소신 발언을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쓴소리도 좀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조금 이제 좀 요주 인물로 좀 찍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게 신영철 대법관께서도 그때 법원장 시절에 혹시 그런 소문을 듣고 계셨던 건 아닌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에 분명히 제가 사건 처리율 1위하고 조정률 2위를 했었거든요. 근데도 그때 상을 받지 못한 이유가 참 납득이 가지 않는데 아마도 그 이전부터 이미 조금 독선적이라는 평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관적인 평가가 결국은 개입됐다. 좀 보시듯이 제가 독선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법과 정의에 맞다면 그런 고집이나 독선은 가져도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판사가 그게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법원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어떤 법과 원칙대로 하자 그러면 좀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윗분들 부장판사님이나 법원장님과 이렇게 좀 그분들 앞에서 이렇게 좀 바로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딴소리 하면 좀 이제 튄다. 좀 독특하다 이런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소수 의견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판사가 분명히 소수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특히 합의부 같은 경우는 3인 합의체로 법에서는 운영하도록 돼 있으니까 소수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배석 판사가 소수 의견을 계속 고집하면 그 부장판사가 볼 때는 이제 물론 이제 그 배석 판사 의견이 합리적이기보다는 이제 납득이 돼서 부장판사님께서 그렇습니까 하고 이제 의견을 바꾸시는 거면은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그런 경우에 막 배석 판사 계속 고집을 하면 그 고집으로 비춰지는 거거든요. 소수 의견이 아니라 정당한 소수 의견이 아니라 고집으로 비춰집니다. 그게 이제 법원의 좀 모습이죠. 지금 현재 모습. 그렇군요. 사실상 일반 직장과 아무 그 차이가 없어 보이네요. 그런 측면이 군대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런 측면이 있긴 한데요. 이제 군대랑 똑같다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판사님들이 굉장히 참 자괴감이 드실 거고 저로서도 조금 그거까지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판사님들이 좀 전반적인 성향이 이제 이렇습니다. 워낙 좀 이제 인격적인가 보다도 좀 평판을 좀 중요시 하시는 편이거든요.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그게 승진에 결국은 영향을 미치니까 그런가요? 네, 그런 것
또 있을 수는 있는데요. 꼭 승진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네. 법원 이게 법조계가 워낙 좁은 사회다 보니까 판사하다가 이제 사직하고 변호사가 되면 네. 역시 또 법원을 상대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특별히 이렇게 뭐 이렇게 각을 세우고 이렇게 의견 대립을 막 심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강력하게 밀어붙이지는 못하는 그런 건 있습니다. 그 법적 소신보다는 예. 평판에 조금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있다. 예,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예.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 예. 예. 판사님은 법적 소신을 지키는 편이었고 평판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뭐 완벽하게 그러니까 완벽하게 소신을 그런 사람은 아니었고요. 네. 이제 저도 이제 살아남으려고 평판에 좀 신경을 저도 썼습니다, 사실은. 근데 2009년부터는 이거는 정말 아니다 싶었던 거죠. 신영철 대법관 사태는 네. 아니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였고 그러니까 판사들이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나서 판사회를 열었고요. 그렇죠. 신영철 대법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직무수행하는 게 부적절하다 이런 의견까지 냈거든요. 그건 사실상 사퇴의 촉구를 의미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게 갑자기 노무현 대통령 서거로 서거하시면서 묻혀버렸습니다. 묻혀버렸죠. 예. 그리고 신영철 대법관은 아직까지 예. 그러고 계시고요. 여전히 네. 계속 네. 열심히 대법관 수행하고 계시고 네.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했던 저는 이제 판사직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제가 트위터에다가 정말 옷 벗어야 될 사람은 신영철 대법관 아니냐 이렇게 썼는데 저는 일반인으로서 사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판사님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예, 뭐 제 입으로 차마 말씀은 좀 드리기가 그렇네요. 예, 근데 뭐 이미 나오셨는데 법원에. 예, 이미 나와서 그러니까 저는 어떤 개인의 문제보다는 네. 사실 이제 구조적인 모순의 문제를 좀 접근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어떤 뭐 누가 남고 누가 들어가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뭐 저는 이미 이제 이렇게 뭐 강제 퇴직이 됐으니까 이후에는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네. 좀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민감한 질문 드릴게요. 하 5번 평가를 받으셨어요. 10년 동안. 예. 네. 뭐 그래도 이거는 웬만한 판사들 다 이런 성적 받은 적 없다 그러더라고요. 네. 아무리 주관적인 요소가 반영되는 거라고 해도 이건 좀 심했던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5번 중에 4번은 제가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네. 하였고요. 예, 한 번 딱 2006년 것만 제가 인정을 했고 나머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왜요? 그, 왜 못 받아들이죠? 네, 이미 이제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 뭐 법원 게시판에도 그걸 다 글을 올렸는데요. 2006년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제가 다 객관적인 통계 수치상 평균치였습니다. 네. 또는 평균치보다 조금 높거나 약간 낮거나 했는데 네,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예, 예. 사건 처리율이나 2010년도 중공률이나. 제가 통계표를 공개를 또 했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을 받지 못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데 굳이 제가 중을 받는 이유라고 한다면 이제 2006년도에 그렇게 부장판사님과 사이에서 의견 대립을 하면서 이렇게 소신 발언을 좀 하시고 하다 보니까 예. 하는 과정에서 어떤 독선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거. 그다음에 이제 2009년도에 마찬가지 그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특히 2009년부터는 3년 연속 하를 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네. 주장이 됩니다. 네. 그래서 판사가 재판을 잘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렇죠. 독선적이다라는 게 도대체 왜 기준이 돼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만약에 제가 재판 과정에서 독선적으로 고압적으로 재판 진행했다든가 그러면 차라리 모르겠죠. 참여관은 전혀 그런 얘기 안 하는데요. 예, 제가 재판 진행 과정에서 그랬다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그 쌍방향 소통의 재판 그리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원만한 재판을 진행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런 노력들을 또 연구 성과물로 해서 법원 게시판에 게시도 했고 많은 판사님들이 도움이 됐다고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근무평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없고요. 그다음에 설령 일부를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 평가는 상대적 평가이기 때문에 네.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근무성적 현재 불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이 평가가 주관적 평가여서 차라리 제가 이제 공개를 그때그때 했다면 1년마다 당사자한테 통보를 하고 이의제기 절차를 거쳤다면 또 제가 수긍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철저하게 비공개 원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원장이 과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을 하실 수 있는 분인지에 대해서도 상향식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전유옥 의원이 트위터에 쓰신 글 보셨어요? 예, 그거 봤는데요. 제가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서기호 판사가 실력은 없는데 잔머리 하나는 뛰어난 것 같다. 어차피 잘릴 거 알면서 정치 플레이 해가지고 국민 판사로 등극하고 뭐 이런 식으로 썼더라고요. 네. 네, 정치 플레이 하신 겁니까? 네, 뭐 그거는 그분은 워낙 뭐 말씀을 이제 독특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의 말에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름대로 좀 답답하고 좀 짜증나고 좀 화가 나시니까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평가를 섞어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객관적 사실과는 거리가 먼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냥 객관적 사실만 가지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지만 그런데 또 이제 조선일보나 이런 데에서는 판사님이 예전에 그 72자 판결문 쓰신 거, 네. 야, 봐라 이렇게 성의 없이 판결하고 판결문에 덜렁 72자 쓰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뒤에 이제 그 변호사 쪽이 제시한 변론 요지서인가요? 그걸 그대로 갖다 붙이고 이건 좀 너무 성의 없었던 거 아니냐, 봐라 문제 있지 않냐 이렇게 공격하던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일단 첫 번째로 그 사건은 이제 그 당사자가 항소를 안 했습니다. 항소를 안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사건이 대여금이었는데요. 돈을 빌려줬다는 것이죠. 근데 피고 측은 투자라고 다투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게 돈을 빌려준 건지 투자한 건지는 당사자가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재판 진행 과정에서도 그 원고께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막 반대 증거를 제출하거나 막 이렇게 억울하다고 이렇게 하신 적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재판 과정에서도 그리고 그게 대여금이라고 한다면 한 번에 보통 또는 이제 두 번, 세 번 걸쳐서 이렇게 큰 돈이 가게 마련인데 굉장히 좀 이렇게 소규모의 돈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랬습니다. 사건 자체도 크지 않았고 예, 그래서 이 사건에 간단했다. 대해서 재판 진행 과정에서 충분히 이거는 대여금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당사자 사이에 좀 공감대가 형성이 좀 됐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판결 선고를 했고요. 실제로 원고가 항소도 안 했고요. 다만 이제 그게 문제가 불거졌던 것은 그 변호사님께서 사실 짧은 판결문을 보신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짧은 판결문을 보신 적이 없었고 그래서 당황스러웠다고 하셨고요.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 뒤에. 네. 그래서 이제 그러셨군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그 판결문 간이화 그 고온유 방침으로 해서 제가 쓴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대법원에서도 별로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조선일보 외에 다른 매체에서도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말은 이 사건이 별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네. 예. 그만큼 이제 중요한 것은 재판 진행 과정이 얼마나 충실하게 재판 진행이 됐느냐. 그게 핵심이고 그래서 이게 과연 당사자가 불복하느냐 지금 승복하고 있느냐. 이게 핵심이지 판결문 자체가 짧으냐 뭐 기냐는 그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사건과 지금 제 사건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죠. 어떤 분들은 뭐 그때 72자 자기도 해놓고는 한 줄짜리 공문 받고 탈락 공문 받고 뭐 충격기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분 사건과 저는 완전히 다른 게 저는 이 연임 재임용 심사 과정이 제가 전혀 승복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게 진행됐고요. 네. 그 다음에 결론에 대해서도 저는 승복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지금 불복적자로서 이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결정문은 도저히 제가 수용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때 그 재판 72자 판결문 나온 그 재판은 어쨌든 투명하고
굉장히 뭐 이렇게 다 절차가 공감대, 예, 그렇죠. 절차도 이루어지고 충분히 이루어졌고요. 증인 신문도 전혀 다 다르다고요? 받아들여서 했고요. 예. 그래요. 판사님도 뭐 완벽한 판결을 모두 해왔다. 사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요새 트위터에 보면 많은 분들이 저를 너무 띄워주시는데 네. 저는 그렇게 훌륭한 판사도 아니었고요. 뭐 완벽한 판사도 아니었고 뭐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균치였고요. 그냥 평균에서 약간 뭐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였습니다, 사실. 예. 그리고 제가 주장하는 것도 이게 제가 뭐 뛰어나다는 게 아니라 근무 성적이 현저히 불량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이었거든요. 네. 그래요. 근데 도대체 근무 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이유가 뭔지를 전혀 밝히질 않으니까 자꾸 이상한 게 쪽으로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재임용 심사 때 그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 반대한 대법관들도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얘기 들으셨습니까? 언론 보도로만 봤는데요. 그게 이제 비공개 회의니까 네. 이제 뭐 아마 개별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실 것 같은데요. 연락해온 대법관 없었. 예, 뭐 일단 이미 탈락한 마당에 네. 제가 뭐 일일이 그분들한테 연락해 보기도 뭐 민망하기도 하고요. 예. 뭐 별로 필요성도 없는 그렇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것도 예. 없고요. 예. 다만 이제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만장일치로 그 저를 재임용 탈락시켰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 2시간여 걸쳐서 회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객관적인 사실이고요. 그렇군요. 2시간 동안 회의를 했는데 2시간이면 그게 뭐 굉장히 경건히 만장일치가 됐다는 게 이게 네.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분명히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대법원장님께서 그냥 뭐 그러면 또는 대법원장님 뭐 다른 분이 대법원장님께서 결정하시는 네. 걸로 이렇게 하자. 의견을 참작해서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그렇게 뭐 만장일치 같은 어떤 외관이 형성됐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분명히 그 회의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그 반대 의견이 충분히 개진됐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부러진 화살 영화 보셨죠? 네. 보시고 방송 인터뷰도 하셨어요. 네. 예. 그 불편하지만 잘 만든 영화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던데 그것 때문에 북부지방 법원장님한테 혼나셨나요 혹시? 예, 그 불편하지만 잘 만들었다 이 표현은 이제 제가 한 건 아니었고 그 당시에 김현정 뉴스쇼에서 이제 제목을 그렇게 뽑았는데요. 네. 그 인터뷰 내용에서는 저는 사실 법원의 입장도 좀 많이 알리고 싶었고 이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해 하시고 그래서 판사들도 재판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라는 차원의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게 그 인터뷰의 취지였는데 결과적으로는 거기에서 제가 이제 그 당사자분들이 증거조사가 충분히 안 된 것 때문에 억울할 수 있겠다 이런 표현을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당시 북부지방법원장이셨던 박삼 원장님께서 굉장히 불편해하셨습니다. 네. 뭐라 그러시던가요? 그리고 그분이 직접 이야기는 안 하셨고요. 수석부장 판사님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아니 왜 인터뷰를 했느냐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로 대법원에서 대법원 입장이 이 재판은 아무 문제 없는 재판이다 이런 입장인데 그 나머지 증거만으로 피해자 증언과 나머지 증거만으로 충분히 유죄 판결이 가능하고 징역 4년도 적당한 양형인데 거기에 대다 대고 이렇게 마치 그 재판에 문제가 약간 있었던 것처럼 인터뷰를 해버리면 어떡하느냐. 대법원의 입장과 반대되는 입장을 좀 다른 입장을 개별 판사가 언론에 인터뷰를 해버리면 어떡하느냐. 뭐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소집이 돼가지고 그 운영위원들께서도 이제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운영위원회가 소집됐어요. 운영위원회는 이제 각 법원에서 부장판사, 수석부장판사님하고 그 다음에 부장판사님 두 분하고 그다음에 단독판사님 두 분하고 공보관 판사 그다음에 배석판사 한 분 뭐 이런 형태로 대표성을 띈 분들이 참석을 하시고요. 그분들이 이제 이런저런 의견을 개진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제 소명도 들으셨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서기호 판사님께서 앞으로 언론 접촉을 자제했으면 좋겠다. 아 그래요? 그리고 굳이 언론 접촉을 할 거면 공보관 판사와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좀 권고사항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일까지 있었군요.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만큼 법원에서는 이 개별 판사들이 어떤 대법원의 방침, 입장과 조금이라도 다른 이야기를 따로 어떤 외부에다가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합니다. 그래서 SNS를 활용하는 판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판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위험 인물로 좀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재임용제 탈락 과정을 지켜보면서. 위험 인물로 생각한 것 같다. 그럴 수도 있죠. 뭐 왜 무슨 시한폭탄이 터질지 모르니까 사실 법원의 그 내부에 감춰져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판사들이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렇게 못하게 막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래서 언론에 우리 안 알려진 법은 양승태 내부에 대법원장님께서 네. 1월 초에 언론 인터뷰 통해서 SNS 판사와도 소통하겠다.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열려 있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소통이라는 게 결국은 법관 인사위원회에 출석해서 소통하자 뭐 이런 취지였다는 걸 나중에 알게 돼서 굉장히 좀, 좀 충격이었습니다. 언론에 안 알려져 있는 법원 내부의 문제점들이 되게 많죠. 예, 가장 큰 문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통제 시스템인데요. 네. 언론 접촉을 개별 판사들의 언론 접촉을 이렇게 공보관 판사 또는 이제 대표성을 띈 판사 수석부장 판사님 이분들 통해서 이제 통제하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근무평정 아까 말씀드린 그 근무평정을 매개로 해서 개별 판사들이 좀 이제 아무래도 눈치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재판 진행 방식.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뭐 오공화국 시절과 달라서 재판 내용 자체를 막 개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정도까지 심한 경우는 없지만 이제 재판 진행 방식에 대해서 많이 개입을 하시죠. 예를 들면 이제 뭐 조정을 강조하시는 법원장님 취임을 하시면 판사님들이 아무래도 조정에 더 신경 쓰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광합적인 조정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사건 처리 속도를 중요시하게 되면 그런 분이 오시게 되면 또 판사들이 좀 아무래도 빨리빨리 선고하면서 부실 판결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또 우스갯소리를 요새 이런 말이 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소문인데요. 네. 요즘 또 그런 소문이 돕니다. 이 법 판사님들 사이에서 요즘 판사님들이 등산을 많이 다니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양승태 대법원장께서 등산을 아주 좋아한다고 하십니다. 등산은 광희라고 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법원장님 또는 대법원장님이 어떤 걸 좋아하시나, 또는 어떤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계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판사들이 이렇게 좌지우지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저는 사실 그거 소문이기를 바랍니다. 그냥 헛소문이기를 바랐는데요. 그런 분위기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런 분위기가 아예 없다면 이런 소문이 나돌아다니겠습니까? 네네. 예. 참 이런 이야기는 제가 참 같은 판사였던 사람으로서 이런 이야기 하기는 참 지금 남아 계신 판사님들에게 죄송한 이야기인데 네. 이거는 어떤 그 판사님들의 문제는 아니고요. 저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결국은 평판사님들을 그렇게 그렇게 만드는 그 구조의 문제인데 그 구조가 바로 제왕적 대법원장 시스템. 대법원장에 너무 권한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 대법원장과 그 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이 관료 시스템에 있다. 그래서 개별 판사들이 좀 마치 그 일반 회사원들처럼 종속돼 가지고 자기 소신대로 재판하고 자기 소신대로 좀 발언하지 못하고는 그런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장을 대법원장에 임명할 게 아니라 판사들끼리 스스로 자율적으로 선출한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해서 대법원장의 좀 권한을 많이 좀 제한을 가야 되지 않느냐. 대법원장을 판사들이 선출해야 된다. 특별로. 아니, 법원장이요. 법원장이. 왜냐하면 대법원장은 대통령 임명하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을 개정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국민적 합의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하지만 이제 법원장의 임명 권한은 그거는 이제 법원조직법을 개정하면 되거든요.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게 과연 그 법원이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울까? 이런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봉주 유죄 판결 당시에도
이거 좀 외압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사실 많았는데 법원 내부에서 보시기에서는 솔직히 그런 얘기들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게 2심 판결이 1심, 2심 판결이 2008년도에 있었는데 그렇죠. 대법원 판결이 그로부터 네. 3년 정도 후에 이루어진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음. 아무리 대부분에서 고민을 거듭했다고 하시지만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8월 달에 선고가 잡혔다가 또 연기됐던 거. 뭐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볼 때는 뭔가 좀 눈치 보기 판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보통 일반적인 사건들이 판결이 선고되는 것처럼 그렇게 됐다면 그런 정치권의 눈치 그런 판결이라고 생각은 안 하시겠죠. 정치적 외압은 실제로 전혀 없습니까? 그거는 제가 증거가 없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딱 하나 증거가 있는 것은 신형철 대법관 사태밖에 없죠. 그렇군요. 그 당시에 박재영 판사님께서 이미 그 당시에 사직하셨습니다만 그분이 집시법 위반 이 피고인들에 대해서 야간 집회 금지 조항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 그래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하셨고 그리고 그 결론이 날 때까지 이제 재판을 보류를 했습니다. 예, 예. 그랬더니 이제 신형철 대법관께서 그냥 진행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런 사건들은 그야말로 정치적 위압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건 뭐 네. 증거가 네, 시간이 없어서 좀 다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그 조중동이 사실상 서기호 판사 찍어낸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저는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중동이라는 언론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중앙일보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네. 예.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는 좀 그 평소에 그 판사들에 대해서 보도를 할 때 좀 이제 과장해서 약간 왜곡하는 보도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제목을 또 특히 이제 선정적으로 뽑고 예를 들면 제 SNS 심의 반대 글 같은 경우는 분명히 SNS 심의 반대 취지로 제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거기에 이제 그 위축되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넣었던 그 각하병력 표현 그것만을 딱 제목으로 부각시켜서 마치 제가 대통령을 조롱하는 글을 올린 것처럼 이렇게 기사를 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좀 약간 의도적인 그런 보도가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된 언론이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제 입으로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런데요. 다른 분들이 뭐 찌라시라는 말도 표현하시더군요. 근데 제 입으로는 제가 판사였던 사람으로서 네. 제 입으로는 차마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네. 운동권에 몸담으신 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가톨릭 학생 회장도 학생 때 역임하셨던데 예, 그런 것들 가지고도 문제 삼는 사람들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가톨릭 학생 자체가 운동권이다 이 표현은 좀 이제 그것도 약간 색깔론과 비슷한 건데요. 어떤 가톨릭 학생회는 사회 참여를 좀 강조하는 더 강조하는 신앙인들의 모임이고요. 개인의 구원보다 사회 참여를 강조하는 그런 단체이지 뭐 운동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좀 본질하고는 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6월 항쟁이 있고 그랬을 때 그때 학생회가 운동권에 몸담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한 학생회 아니었습니까? 글쎄요, 운동권이라는 표현 자체가 네. 벌써 무슨 좌파 판사 뭐 이런 분위기 이런 것처럼 좀 본질을 흐리는 그런 단어라고 해서 저는 그 단어를 별로 쓰고 싶지 않은 거고요. 네. 그때 그럼 가톨릭 학생회 사회 참여를 많이 하는 그런 활동을 했다 이렇게 왜 생각합니다. 맡으셨나요? 저는 뭐 성실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회장이 됐습니다. 제가 뭐 특별히 뭐 남들보다 뛰어난 것도 없었고요. 네. 저는 별명이 그 당시 형광등이었을 정도로 굉장히 뭐 그렇게 빠릿빠릿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사회 참여를 많이 했거나 그런 대학생은 아니셨다 뭐 이런 건가요? 사회 참여는 관심이 많았죠, 제가. 그리고 사회 정의에 관심은 많았던 것이고. 그게 결국 또 판사의 길을 걷게 된 하나의 이유일 수도 네,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사회 정의에 관심이 많은.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사람들이 관심이 좀 많습니다. 예. 이거 뭐 어떻게 복직 소송을 하실 겁니까? 그 대법원이
재임용 탈락시킨 판사를 1심 법원 판사가 이거 대법원 잘못됐다 이렇게 판결 내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고민도 좀 있었는데요. 네. 뭐 일단은 결과가 어찌 됐든 간에 일단은 제가 분명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법적 대응을 하는 마당에 그 기본적으로 행정소송은 제기해야 된다라는 게 대부분의 그 법률지원단에 그 자원해 주셨던 그 변호사님들 의견이셨고 또 동료 판사님 중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도 계십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법적 대응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과 함께 이 사법개혁의 문제를 같이 좀 공론화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27일 날 월요일 날 명동 성당 옆에 가톨릭회관에서 7층에서 사법개혁을 주제로 한 이야기 한마당 토크 콘서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지금 일원으로 계셨다가 이제 사법개혁의 주체가 되시는 분위기네요. 사실은 뭐 사법부의 일원이었어도 사법개혁을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사법개혁이라는 게 뭐 무슨 아주 거창한 게 아니라 좀 신뢰받는 재판 그리고 신뢰받는 사법부가 되기 위한 거니까 사실 사법부를 위한 거죠. 사법부를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보다는 사법부에 해를 끼치겠다는 게 아니라 사법부에게 도움되게 하려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날 때 그건 결국은 사법부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 사법부 소속되어 있는 판사님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고. 왜냐하면 지금 판사회의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평판사님들 지금 요즘 굉장히 그 자괴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안에서는 그 법원장이나 대법원장 밑에서 굉장히 그 관료체제 하에서 이렇게 좀 1인 헌법기관으로서 독립해서 자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밖에서는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불신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재판에 대해서. 그래서 재판 진행도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든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그런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도 그 자긍심은 결국은 이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날 때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아 계신 평판사님들을 위해서라도 이 사법개혁은 좀 정말 바람직한 방향으로 그리고 그 대법원이나 뭐 법조인들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이 아니라 국민들의 다수의 국민들의 어떤 의견들이 좀 종합돼서 그런 방향으로 좀 사법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의 의지가 있으실까요? 예, 저를 재임용 탈락시키신 걸 보니까 그다지 의지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예. 제가 저를 재임용 탈락시켰을 때 만약에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탈락시켰다면 저도 할 말이 없고 저도 뭐 그 부분에서 문제 삼을 수가 없는데요. 아무 근거도 없이 그냥 그렇게 재임용 탈락시켰지 않습니까? 무리하게. 그 당시에 분명히 네. 저를 탈락시켰을 때 판사회의가 열릴 수도 있고 이런 후폭풍이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고위법관들 사이에서도 그런 이야기는 있었고요. 어떤 판사가 익명으로 저희 한겨레에 서기호 불법 해고 책임지고 양승태 대법원장 물러나라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네. 서기호 판사님 아니세요? 저는 아닙니다. 분명히. 예. 저는 뭐 이미 이름도 공개됐고 제가 굳이 익명으로 보낼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그래요. 양승태 대법원장 물러나라고 얘기한 그 판사님의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지금 현재 우리 평판사님들의 상당수의 그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얘기들을 사석에서 합니까? 사석에서도 하죠. 근데 그거를 자기 이름을 걸고 공개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것은 뭐 사실 사직을 각오하고 해야 되는 이야기고요. 단순히 사직만 하면 문제가 없죠. 사실 사직하면은 그냥 변호사 개업해서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근데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네. 법조계 전체적으로 내에서 사실 찍히는 것도 각오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양승태 대법원장이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물러나라고 혹시 하시겠어요? 저는 사실 별로 물러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예. 좀 법과 원칙대로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요. 물러나라고까지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요. 그러니까 물러나고 안 하고는 저는 제 소신은 법과 원칙대로 하는 겁니다. 저는 물러나라는 것은 법대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법대로 하자면 탄핵을 해야 됩니다. 예, 법에는 분명히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네. 양승태 대법원장님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을 일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대로 한다면 탄핵에 의한 절차가 아니면 사실 물러나라고 말할 수 없는 거고요. 네. 스스로 뭐 사직을 근데 대법원장이 스스로 사직한다는 것도 사실 좀 과연 그게 맞는지도 의문이 있고요. 그렇군요. 근데 뭐 스스로 하시겠다는 걸 제가 굳이 말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짧게 이제 인터뷰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꼭 하시고 싶었던 얘기 있으면 해주시겠습니까? 저희 한겨레 독자들에게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도와주셨던 여러 네티즌들한테 얘기하셔도 되고. 예, 이제 제가 마지막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러니까 과거에 그 사법개혁 그 뭐 각종 운동, 각종 움직임도 있었고 그런데요. 그 전에 그 사법개혁 운동이 좀 한계에 부딪혔던 것은 이게 좀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개혁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법조인들끼리 또는 정치인과 사이에서 어떤 타협점, 절충하는 형태 이렇게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침 다행히 부러진 화살 영화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사법개혁에 관심을 갖게 되셨고 사법부의 문제, 재판의 불신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지금 되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사실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국민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저 역시도 저 혼자 뭐 독불장군처럼 이렇게 하지 않을 것이고요. 많은 사회 각계각층의 많은 인사들과 같이 의견을 나누고 싶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 그 월요일 날 7시에 명동 성당 옆 가톨릭 회관에서 토크 콘서트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 사법개혁을 주제로 한 것인데 뭐 크게 더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이런 거죠. 소수 엘리트 법관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의 사법부가 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좀 신뢰받는 재판이 어떻게 하면 가능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자는 것이고요. 마침 또 저보다도 재미있는 저도 좀 재밌는 사람입니다만은 아무래도 이제 전문가이신 우리 재밌게 하는 전문가이신 우리 노정열 씨가 사회를 보시고 또 유진아 평론가 영화 평론가님하고 그다음에 이제 박경신 교수님 그다음에 장유식 변호사님 세 분이서 패널을 참가하셔서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들 좀 많은 많이 분들이 오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요즘 참 그 부러진 화살 영화가 많이 화제인데 뭐 법원이 소통을 거부하는 것, 계속 마이웨이를 걷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영화도 흥행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볼 땐 서기호 판사 재임용 탈락이 주목받는 거는 바로 이런 법원의 모습들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그 법원이 그 지켜야 될 과연 그 DK 저울의 추가 이 부러진 화살처럼 부러지고 있는 건 아닌지 사법부가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판사님과 인터뷰를 하면 할수록 또 그런 생각이 같이 드네요. 바쁘신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많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